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그 후 이것만은 짚고하자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고요. 수능 심층 분석 느낌으로 주요 문항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항은 1페이지 5번인데 여기에서는 가와 나의 은하를 매칭시키는 게 관건이었죠. 그랬을 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가와 나가 어떤 은하의 스펙트럼인지 잘 매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중에는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 넓게 관측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방출선이 넓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텍스트로만 외워두시지 마시고 실제로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 넓게 나타나는 그 개형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해 주신다면 이 가와나의 은하를 매칭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출선이 넓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에서 어떤 개형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정리하고 갑시다. 세이퍼트 은하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징이 있죠?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 넓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특징,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에서는 방출선이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 그 방출선의 손폭이 어때요? 넓다라는 거죠. 손폭이 넓다. 이 두 가지의 특징으로 쪼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갖춰진 스펙트럼이 바로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와나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가에서는요, 주변보다 에너지 세기가 어떻습니까? 낮죠. 주변보다 에너지 세기가 낮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선이 나타나요? 흡수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변에 비해서 에너지의 세기가 높습니다. 에너지의 세기가 크다라는 말은 에너지를 방출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나에서는요, 방출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번은 파악을 했고요. 2번 봅시다. 2번에서는 이 흡수선 또는 방출선의 손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폭이 넓다라는 것의 의미부터 파악해보면요. 흡수선은 이렇게 주변보다 에너지가 낮은 거고요. 방출선은 주변보다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랬을 때 손폭은요. 자, 이 흡수선 또는 방출선에서 중앙 부분 있죠? 이 중앙 부분의 폭, 이 중간 부분의 이 폭을 우리는 손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손폭을 측정해보면 가에서는 손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우 좁게 관측이 되죠? 손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어떤 흡수선이 나타나요? 좁은 흡수선이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에 비해서 손폭이요? 이렇게 넓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는요, 나죠?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이 나가 바로 세이퍼트 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세이퍼트 은하이고 가는요, 나머지 일반 타원 은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폭이 넓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은하 두 개를 그릴 건데요. 한 은하 A가 있습니다. A 은하는요, 회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B 은하는요, 회전하는데 좀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해볼게요.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화살표를 두 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A와 B 은하에서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건데 우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형태로 스펙트럼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을 시선 속도로 바꿀 건데 파장이 길수록 시선 속도가 크죠. 그래서 이 가로축을 시선 속도로 바꾸어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축이 시선 속도입니다. 가로축이 시선 속도고 세력축이 에너지 세기예요. 자, 그러면 A부터 그려봅시다. A는요, 지금 왼쪽에, 맨 왼쪽에 은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른쪽은요, 멀어지고 있으니까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B는요, 다가오고 있는데 엄청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일게요.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오른쪽에서는 멀어져서 신속도가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 값이요 굉장히 크죠? 빠르게 회전하니까. 그래서 플러스 2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우선 A 같은 경우에는요, 신속도가, 자, 여기가 0이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합시다. 신속도가 마이너스인 부분도 나타나고 신속도가 플러스인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출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B는요, 신속도가 마이너스 2개, 그리고 플러스 2개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까지 가고요. 플러스로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요, 이렇게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는요, 손폭을 관측하면 이 정도 되고요. B는요, 손폭이 이렇게 넓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손폭이 넓다라는 의미는 어때요? B가 회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손폭이 넓다라는 의미는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고속으로 회전한다 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와 관련된 스펙트럼 그리고 외형적인 특징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고요. 특히 방출선이 넓다라는 개념을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 넓게 나타난다는 개형을 시각적으로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다른 문항을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항을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페이지 5번 이렇게 정리하고 2페이지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요, 가와 나의 그림이 중요한데요. 가와 나의 그림을 통해서 단열대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단열대가 뭐냐면 판이 어긋나면서 형성된 대규모의 단층을 우리는 단열대라고 합니다. 단열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볼게요. 자, 우선은 지구를 그립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 지구 안에는 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A와 B 판이 있는데 A와 B 판은 경계가 발사형 경계입니다. 자, 이 A와 B 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봅시다. 지구 내부에서 A와 B판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 자체가 구형, 공모양이잖아요. 지구 자체가 공모양이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의 판의 운동은 어떻게 보면 특정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 그러니까 회전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공모양이니까요. 지구 자체가 공모양이니까 그 공모양인 지구 내부에 들어있는 판이 움직이면 이는 특정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회전 중심을 바라본 상태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회전 중심을 바라본 상태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지구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회전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판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A판이 있고 여기 B판이 있고 이 판의 경계 발사형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A와 B판이 회전 운동한다 라는 겁니다. 왜냐? 지구가 구형이니까. 자, 그러면 뭔가 이 모습이 원판이 회전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원판의 회전에서 회전 중심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곳은요, 회전 속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빠르죠. 이런 식으로 빨리 회전합니다. 그리고 원판에서 회전 중심에 가까이 있는 곳은요,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전한다라는 거죠. 이는 판도 마찬가지예요. 회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회전 중심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리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같은 판이라고 하더라도 회전 중심과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도 차이 때문에 판 자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A와 B판이 어긋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A와 B판이 있고요. A와 B판이 이렇게 어긋났습니다. 자, 이렇게 어긋나면서 형성된 대규모 단층이 있어요. 이 단층. 우리는 이 단층을 바로 단열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A와 B 사이의 경계가 나타나죠. 여기 부분에 A와 B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형성된 판이 어긋나면서 형성된 판의 경계를요, 우리가 보전 경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열대의 각 부분적인 특징들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A와 B의 판의 경계는 발산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 판은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발산 경계를 유지하면서 A와 B 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판의 이동 속도가 A 판은 느리고 B 판은 빠르게 움직이면 여기 발산 경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A 판은 느리게 B 판은 빠르게 움직이면 여기 발산 경계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랑 봐볼게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이 두 부분에서는요, 속도 차이가 어떻습니까? 위판과 아래판의 속도 차이가. 위에도 느리고 아래도 느리죠? 속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B에서도 마찬가지고, 위판과 아래판에서 모두 이동 속도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판이 잘 어긋나지 않습니다. 판이 잘 어긋나지 않으면 마찰이 잘 발생하지 않게 되고, 마찰이 잘 발생하지 않으면 판이 잘 손상되지 않겠죠. 지진은 판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동이에요. 예를 들면 연필을 부러뜨렸을 때 연필이 이렇게 진동이 생기죠, 연필에. 그리고 소리 같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가 지진인 거예요. 그래서 판이 이렇게 손상되거나 휘어지거나 부서지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는 판이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도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즉, 단열대에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이 두 구역 있죠? 단열대 중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이 두 구역을 우리는 비활성 단열대라고 부릅니다. 한편 보존 경계가 위치한 이 부분에서는요, 위판과 아래판의 속도 차이가 어떻습니까? B판은 빠르고 A판은 느리죠? 속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 이처럼 속도 차이가 매우 크면 어긋남이 심하고요. 어긋남이 심하면 마찰이 꽤 크게 나타나고 판의 손상이 잘 일어나서 진동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대 중에서 지진이 발생이 좀 심한 이 구역을 우리는 활성 단열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활성 단열대에서는 판이 어긋남이 있으면서 판이 이렇게 많이 어긋나면서 형성된 단층인 변환 단층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활성 단열대의 특징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존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보존형 경계가 나타난다. 그리고요, 판의 이동 속도 차이가 커서 판이 잘 어긋나죠. 판이 많이 어긋나면서 형성된 단층, 변환 단층이라고 했죠. 이 활성 단열대에서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 단열대 형성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 자료를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 자료를 보면 거리, 연령 그래프죠. 거리와 연령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잖아요. 그래서 거리분의 시간이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는요, 속도분의 1을 의미합니다. 즉, 판의 이동 속도분의 역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 기울기가 서로 같으니까.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서로 같으니까 디귿과 리을의 이동 속도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도 보면 시간분의 거리로 속도가 서로 같죠. 기역과 니은도 속도가 서로 동일한데 보면은 디귿과 리을과 비교하면 속도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디귿 리을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요? 좀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기울기가 여기서는 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은 속도는요, 작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속도는 느립니다. 정리해보면 기역과 니은 이 친구들은요, 속도가 어떻다고요? 속도가 느리고요. 디귿과 리을 이 친구는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같은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자,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단열대 형성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단열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게 같은 판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축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이 회전축과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니까 여기서의 회전축은 대략 위쪽 방향, 그러니까 이곳과 더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대략 이
이쪽 부분에 회전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축과 가까운 곳은요,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고 회속도가 먼 곳은요, 이동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자료까지 조금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았고요. 실제로 문항에서는 이 단열대 형성 과정을 좀 깊이 물어보지는 않겠죠. 대략 이 정도로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료에서 이런 단열대의 형성과 관련된 자료가 소개된 만큼 조금 더 단열대와 관련된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을 좀 대비하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는 기억선지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페이지 11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지진은 지역 A가 지역 B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우선 단열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선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억선지는 굳이 단열대를 모르더라도 A에 보전 경계가 위치한다라는 사실을 알면 보통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판의 경계는 지진대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A가 지진이 더 활발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단열대를 학습했기 때문에 단열대 기준으로 이 문항을 접근해 보면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이 직선이 뭡니까? 이 직선이 단열대가 되는 거죠.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형성된 대규모 단층, 단열대입니다. 여기가 단열대고요. 단열대 중에서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열대인 비활성 단열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존 경계가 위치한 이 부분은요. 판의 어긋남이 심해서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활성 단열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활성 단열대, B는 비활성 단열대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지진은요. A가 B보다 활발하게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은 3페이지 16번입니다. 3페이지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니은 선지에서 모원소분의 자원소의 함량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디귿 선지를 두 가지의 풀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항은 이 발문을 한번 읽어보고 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에 대한 방사성 원소 Y의 함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A와 B는 각각 X와 Y를 모두 포함하며 현재 A에 포함된 Y의 함량은요 얼마래요? 처음량의 8분의 3이라고 했고요. B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파악합시다. X의 반감기를 TX라고 하고요. TX는 0.5라는 사실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그래프를 통해서 Y의 반감기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0년일 때는요. X와 Y가 모두 100%이기 때문에 100분의 100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X분의 Y가 2가 된다라는 거죠. 1억 년 후는요. X로 치자면 반감기의 2배가 지났죠. X의 반감기가 0.5억 년이니까 X의 반감기의 2배가 지났습니다. 반감기가 2회 거친다면 방사선소는 얼마나 남습니까? 처음 반감기 2분의 1, 여기에 또 2분의 1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반감기의 2배가 지났다라는 것은 방사선소가 4분의 1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양의 4분의 1 정도가 되었어요. 그거 분의 Y의 함량이죠. Y의 함량,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2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Y의 함량은요? 2분의 1이 되죠. 즉 Y는 1억 년 동안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방사선소가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반감기죠. 따라서 Y의 반감기 자체는 1억 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구나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기억선지 바로 풀어보면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했잖아요. X는 반감기 0.5, Y는 1이니까 X가 Y의 2분의 1배이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도 볼게요.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B에 포함된 Y의 자원소 함량은 Y 함량이 7배이다 라고 했는데 우선 현재로부터 2억 년 후에 B의 나이를 구해봅시다. 일단 지금 B의 나이가 얼마죠? B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없대요. 2번 지났죠. 그래서 B의 나이는 X의 반감기의 2배입니다.
x의 반감기가 0.5이기 때문에 x의 반감기의 2배가 얼마죠? 1억 년이죠. 그래서 b의 나이는요 1억 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b의 나이가 1억 년이기 때문에 1억 년일 때부터 2억 년 후는요 3억 년이 되겠죠, 나이가. 그래서 b의 나이가 1억 년일 때부터 2억 년 후가 지나면 b의 나이는 3억 년이 됩니다. b의 나이가 3억 년일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y의 자원수 함량은 y 함량의 몇 배인지, 즉 y의 모원수 함량분의 y의 자원수 함량 b, 이거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선지에서는요 모원수 함량분의 자원수 함량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모원수분의 자원수 함량 구하기입니다. 우선 방사선 원소의 성질을 보면 처음에 방사선 원소의 함량은 100%입니다. 처음 함량은 100%예요. 그런데 방사선 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되어서 안정한 자원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제가 자원소라고 써볼 거고요. 이 검은색의 흰색 부분을 모원소라고 해볼게요. 자, 이 방사선소 불안정해요. 그래서 붕괴되어서 안정한 자원소로 돌아갑니다. 이 자원소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가 처음 양의 이렇게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절반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라고 하면요. 이 t가 뭐가 되냐면 반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는요.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자, 그러면 화성암의 나이가,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반감기일 때,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는요.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처음 함량이 몇 배입니까? 처음 함량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죠.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방사선 원소가 다시 붕괴되어서 자원소로 돌아갑니다. 자원소로 돌아가는데요. 남은 양의 다시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남은 양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반감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요. t와 t, 반감기의 2배, 그러니까 반감기가 2번 거치면, 반감기를 2번 거쳤다면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처음 양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만큼이죠? 이만큼은요 약 4분의 1이죠.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처음 양이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얘는요 2분의 1의 제곱과 같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암의 나이가 nt일 때, 그래서 반감기가 n회 지났을 때는요 남아있는 방사선 원소 함량은 처음 함량의 몇 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규칙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1이 숨어 있어요. 1이 숨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1승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죠. 그리고 지수가 2죠. 여기가 n이죠. 그러면 지수에 n이 와야겠죠. 아, 그러면 n은 2분의 1의 n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얘를 좀 잘 적어볼게요. 그러면 n0를 분모로 옮기면 n0분의 n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2분의 1의 n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은 얼마예요? 여기서 n은요 반감기분의 화성암의 나이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대입을 해주면 n0분의 n은 2분의 1의 반감기분의 화성암의 나이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모원소분의 자원수잖아요. 일단 모원소와 자원수의 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해 볼게요. 자, 모원소와 자원수의 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서 모원소와 자원수를 모두 합하면 얼마인데요? 이만큼이 모원소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뭐예요? 자원수죠. 그러니까 모원수와 자원수를 모두 더하면 100%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원소분의 자원소, 이거분의 모원소는요 얘가 100%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방사선 원소 함량과 같죠. 처음 방사선 원소 함량분의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 남아있는 방사선 원소의 양, 이것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여기서 구했죠. 뭐예요? 2분의 1의 t분의 t승, 즉 2분의 1의 n승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2분의 1의 n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n승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역수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모원소분의
모원소 더하기 자원소는 얼마입니까? 2의 n승이 된다라는 거고, 이 친구 하트로 쪼개면 1 더하기 모원소분의 자원소이고요. 이 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원소분의 자원소는요, 얼마라는 거예요?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원소분의 자원소는 2의 n승, 그러니까 2의 반감기 휘수승 빼기 1로 구할 수 있구나. 반감기 휘수만 알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니은선지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3학년이 지났대요. 그러면 x의 반감기로는, 자, 다시 y의 반감기로는 몇 번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y의 반감기가 1학년이니까 y의 반감기로는 3번이 지났다라는 거죠. 반감기가 3번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y분의 y'은 2의 n승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는데, 이 n이 반감기 휘수승이잖아요. 반감기가 3번 지났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2의 3승 빼기 1, 7이죠? 그래서 y의 자원수 함량은 y 함량의 7배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선지 보도록 할게요. 디귿선지를 실전풀이와 자세한풀이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풀이는 8분의 3이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우선 A에는 Y가 포함되어 있는데 Y의 함량은 처음 양의 8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8분의 3이라는 거는요,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방사선소가 4분의 1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4분의 1은 반감기가 2번 거쳤다라는 거죠. 반감기에 2번을 거친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면 Y의 반감기가 1이니까 반감기를 2번 거치면 2형량이죠. 그래서 방사선소가 4분의 1일 때 화성암의 나이는 2형량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일 때는요, 방사선소가 처음 함량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바로 반감기죠. 그래서 방사선소가 2분의 1이 되었다라는 것은 반감기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방사선소가 2분의 1이 포함된 화성암은요, 나이가 1학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소가 8분의 3인 화성암은요, 나이가 2학년에서 1학년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학년과 1학년은 중생대에 포함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대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예요? 2.52학년, 대략 2.52학년에서 0.66학년 전까지의 시기죠. 자, 이 2학년과 1학년은요, 이 중생대에 포함되는 시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와 단층 B의 나이를 파악해서 A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했으니 이 단층 FF 프라임 형성된 시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의 나이는요, 2학년에서 1학년 사이에요. 자, 그랬을 때 A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죠. A가 먼저 관입하고요, 단층 FF 프라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FF 프라임을 B가 관입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A의 나이 2학년에서 1학년이라고 했고요. B의 나이는 얼마라고 했죠? 우리 1학년이라고 했죠? B의 나이 1학년입니다. 자, 그런데 2학년부터 1학년까지의 시기가 2.52에서 0.66 시기에 포함되니까 이 단층은 당연히 중생대에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좀 자세한 풀이를 원한다면 붕괴곡선의 볼록성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8분의 3을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분의 3은요, 어떻게 보면 4분의 3에서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방사선소가 4분의 3이 때로부터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반감기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화성암의 나이를 좀 구할 수 있다라는 힌트가 되겠죠. 그리고 4분의 3은 75%입니다. 75%는 50%와 100%의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잘 활용하면 이 화성암 A의 나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처럼 75%처럼 조금 애매한 숫자가 등장하면 우리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의 볼록한 성질을 이용해서 나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록성을 이용해서 화성암 A의 나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붕괴 곡선의 볼록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y의 분기곡선 이렇게 그려보고요. 얘가 y의 분기곡선이에요. 그래서 100%일 때가 이때죠.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 이쯤을 2분의 1이 되는 데까지 라고 합시다.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방사선 온도가 처음에 100%일 때 당연히 시간 0이라고 잡고요. 2분의 1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y의 반감기죠. y의 반감기 1학년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방사선소 분기 곡선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었다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방사선소가 4분의 3일 때, 4분의 3은 2분의 1과 1의 중앙값이죠. 4분의 3일 때 나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시간이요, 이 0과 1의 중앙값 0.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방사선 원소의 분계 곡선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기 때문에 방사선 원소 함량이 4분의 3일 때 나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령이 0.5억 년보다는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y 함량 표시하고요. 여기에 시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함량이 4분의 3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라고요? 0.5억 년보다는 적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8분의 3을 구하고 싶어요. 4분의 3에서 8분의 3이 되는 데까지는요, 2분의 1배가 되었죠? 자, 방사선소가 4분의 3일 때로부터 절반, 2분의 1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뭡니까? 2분의 1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죠? y의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y의 반감기인 1학년을 더해주면 되겠죠. 0.5보다 작은 숫자에 1을 더하니까 1.5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고, 따라서 화성암 A의 연령은 1.5억 년보다 적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돌아오면요. 화성암 A의 나이는 실제로 1.5억 년보다는 적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A의 연령은요, 1.5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1.5보다 적은 숫자에서 1 사이도 마찬가지로 이 2.5에서 0.66 중생대에 포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16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4페이지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난도가 꽤 높았는데, 특히 이 ABC가 어떤 우주 구성 요소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 2, 3번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4페이지 17번에서는 우주의 크기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요. 이 단조건의 우주의 크기 있죠? 이 우주의 크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부터 파악을 해보고,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구하는 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이란 우리가 현재 암흑물질이 대략 25% 정도가 있고요. 보통물질 5%, 암흑에너지 70% 정도 있잖아요.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 ABC 구하는 게 좀 어려웠죠. ABC를 파악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항부터 읽어볼게요.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의 우주의 크기와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T1은 T보다 과거 시기이며, 이거 중요하죠? T1은 T보다 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1이 먼저 시기, 그리고 T2가 나중 시기가 되겠어요. T2의 우주 구성 요소의 총밀도는 1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T의 우주 구성 요소 총밀도, 이 합이 1이니까 지금 B와 C의 합이 0.33이죠.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0.67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ABC는 당연히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겠죠. 자, 그랬을 때 단조건,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촉도라고 해요.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주의 크기가 상당히 생소한 단어이지만 비단 이 우주의 크기라는 용어는요, 이번 수능 17번에서만 첫 번째로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과거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에서도 우주의 크기와 관련된 요소들이 나왔어요. 일단 가그림을 보면 가그림 자체가 뭐예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그리고 여기 발문에서 아랫부분을 읽어보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뭐에 비례한데요?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와 관련해서 힌트까지 준 거예요. 우주의 크기는 빛의 파장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적어볼게요. 우주의 크기는요,
우주의 크기는 빛의 파장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가그림을 보면 80억 년 전 우주의 크기가 80억 년 전 우주의 크기가 2분의 1이고요. 현재 우주의 크기는요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의 파장이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80억 년 전 빛의 파장이 2분의 1이라면 현재 빛의 파장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통해서 빛의 파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80억 년 전입니다. 80억 년 전 빛의 파장 2분의 1에 해당되는 빛의 파장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리고 현재는 1이 되었으니까 이 식의 2배죠. 그래서 2배 더 긴 1에 해당되는 빛의 파장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빛의 파장만큼의 폭을 가진 격자로 우주 공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서 나누어 볼게요. 자,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현재로 오면 이 격자의 폭이 빛의 파장과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죠? 자, 지금 빛의 파장이 이 격자의 폭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80억 년 전 빛의 파장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폭 또한 2분의 1이 되고 현재 빛의 파장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폭 역시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폭 역시 뭐에 비례해요? 빛의 파장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이 격자의 폭은 빛의 파장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격자의 폭은 뭐에 비례합니까? 우주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의 크기는 사실 이 격자의 폭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자의 폭은요, 여러분 몇 차원이죠? 길이잖아요. 1차원에 해당되는 값이죠. 격자의 폭은 1차원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크기 역시 몇 차원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1차원에 해당되는 값임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나그림이 바로 제가 앞서 그려놓은 우주 공간을 격자로 나타낸 이 그림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80억 년 전 이 폭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폭은요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폭의 의미, 이 폭이 사실은 우주의 크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은하간 거리를 나타내는 속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의 은하 거리는요 격자로 치자면 한 칸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 격자의 폭을 통해서 은하간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체계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단위 체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석하면은 단조건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조건 다시 보면요.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뭐예요? 격자죠? 격자의 폭은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촉도,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체계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조건은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점은 우주의 크기는 격자의 폭을 의미하고 이 격자의 폭은 몇 차원이라는 사실, 1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1차원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뜻하다라는 거죠. 자, 직선이니까 우리는 1차원을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부피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세제곱해야지 부피에 해당되는 차원이 나온다라는 거 파악해 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우주의 크기와 그리고 은하간 거리를 통해서 1차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하간 거리, 자, 여러분 거리는요 길이죠? 길이는 1차원 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우주의 크기는 1차원에 해당되는 값이구나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센스를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시면 문항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우리가 우주의 크기 1차원임을 파악했으니까 이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C를 보면 C가 밀도가 0.96에서 0.12로 바뀌었습니다. 밀도가 작아졌죠? 암흑에너지, 보통물질, 암흑물질 중에서 밀도가 일정한 아이는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밀도가 감소하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C는 암흑에너지가 아니고 적어도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보통물질인지 암흑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암흑에너지는 아닌 물질이라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밀도가 0.96에서 0.12로 8분의 1 감소했잖아요. 자, 밀도는요,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물질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물질은요,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질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도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물질의 밀도는 부피랑만 관계가 있는 숫자예요. 부피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8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말은 부피는요, 8배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죠.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1차원이고 부피는 3차원이잖아요. 8은 2의 3승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2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만큼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0.25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구하는 법을 여기서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좀 알고 있으면 이 문항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현재 우주 구성 요소 비율부터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주 구성 요소 비율입니다. 암흑물질 대략 몇 퍼센트 있습니까? 암흑물질은 대략 25%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물질은요, 대략 5% 정도가 있죠.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대략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면 얘네들의 퍼센테이지, 예를 들면 암흑물질의 퍼센테이지를 구해볼게요. 암흑물질의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질량 더하기 보통물질의 질량 더하기 암흑에너지의 질량. 그러니까 우주구성 요소의 전체 질량분의 암흑 물질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 질량분의 어떤 우주 구성 요소의 질량이 바로 그 어떤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각각 부피분의 1을 곱해볼게요. 분모와 분자의 부피분의 1을 곱하면 이 친구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니까 뭐가 돼요?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죠? 밀도가 되고 이 친구도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에서 모두가 다 밀도로 변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분의 1을 분자분모에 곱하면 밀도 되고 밀도 되고 밀도 되고 밀도 되니까 전체 밀도 합분의 이 특정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로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흑물질의 퍼센테이지, 이 특정 우주 구성 요소의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하려면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까지 해봤고요.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 ABC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ABC는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이용해도 되고요. 보통 물질 밀도분의 암흑물질의 밀도 비를 이용해도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지워주고요. 현재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죠? 1이죠? 그러면 현재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주의 크기 1이죠. 1.00 적어보고요. 이때 C는 물질임이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물질일 때 그리고 B가 물질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암흑 에너지를 해볼까요? A가 암흑 에너지일 때 혹은 B가 암흑 에너지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A가 암흑 에너지인 경우를 가정할게요. B는 물질입니다. C도 마찬가지로 물질이고요. 자, 우주의 크기가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피는요? 몇 배가 돼야죠? 부피는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으니까 우주의 크기는 1차원이죠? 그럼 부피는 3차원이니까 2의 3승, 8배가 돼야죠? 자, 그러면 밀도는 부피의 반비라니까 밀도는 8분의 1배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8분의 1은 0.015이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물질이라고 가정했죠. 0.21의 8분의 1은 0.02 어쩌고저쩌고죠. 그리고 암흑에너지, A가 암흑에너지라고 가정했으니까 0.67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만약에 A가 이번에는 물질이고요. B가 암흑에너지라면 C는 물질임이 자명하니까 물질임을 그대로 주고요. 자, 그랬을 때 우주의 크기 1.00입니다. 이때 ABC 구해볼게요. C는 그대로 0.015 밀도 되어 있고요. B가 암흑에너지니까 0.21이 그대로 와야죠. 그리고 A는요, 물질이니까 8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0.67에 8분의 1을 곱해주면 0.08 얼마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에서 암흑에너지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전체 밀도 합분의 암흑에너지의 밀도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밀도 합이 대략 얼마예요? 0.67 더하기 0.02 더하기 0.015 0.02 더하기 0.015가 0.035인데 0.035에 0.67을 더하니까 대략 0.7 정도 되겠네요. 대략 0.7이고요. 이거분의 암흑에너지 0.67입니다. 자, 이 값은요, 여러분, 곱하기 100 하면 90%보다 큰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현재 90%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90%보다 높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상황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상황은요, 암흑에너지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비율은 전체 밀도 합분의 암흑에너지의 밀도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전체 밀도 합은 얼마예요? 0.08에 0.01로 더하면 0.095니까 대략 0.02라고 해보고, 그러면 자, 다시 이거 두 개 더하면 0.095니까 대략 0.1인가요?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08에다가 그냥 0.1을 더해서 0.09로 만들고요. 0.09에 0.22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0.3 정도가 되고 0.3분의 암흑에너지 비율 0.21이죠. 이거를 하면 얼마가 되죠? 70이죠. 그러니까 여기 100을 곱하면 70%입니다. 자, 대략 70이니까 지금 이 값은요, 현재 암흑에너지 퍼센테이지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A가 물질, B가 암흑에너지, C가 물질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두 개 중에 밀도가 더 큰 아이가 바로 암흑 물질이 되겠죠. 두 개 중에 밀도가 더 큰 거는요, 이 0.08 이거죠. 그래서 이 A가 암흑 물질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C가 보통 물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 현재의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진행해도 되고요. 보통 물질 밀도분의 암흑 물질의 밀도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가 써볼게요. 먼저 보통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전체 밀도 합분의 우주 구성 요소의 전체 밀도 합분의 보통 물질의 밀도. 이 친구가 얼마예요? 퍼센테이지로, 현재 퍼센테이지로 5%입니다. 자, 현재 얘가 5고요. 이거 분해. 전체 밀도 분해 암흑 물질의 밀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밀도 분해 암흑 에너지 밀도는 암흑 물질의 비율이죠. 암흑 물질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25%죠. 아, 그러니까 얘는 25%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전체 밀도 약분시키면 보통 물질의 밀도분의 암흑 물질의 밀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5분의 25. 5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질 밀도분의 암흑 물질의 밀도는 사실상 부피분의 질량에서 부피분의 보통 물질의 질량 분의 부피분의 암흑 물질의 질량이잖아요. 여기에서 현재 우주의 크기 같으니까 부피 날아가고요. 그러면 이 값은요, 사실상 보통 물질의 질량 분의 암흑 물질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의 질량은 여러분 바뀌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왜냐,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의 질량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질량의 보존 법칙도 따르죠.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통 물질분의 암흑 물질의 밀도는 5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ABC가 각각 어떤 우주 구성 요소인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게 그래프로 나와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와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니은이 물질분의 물질의 밀도 B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분의 물질은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 그래프가 나왔다시피 우리는 물질분의 물질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잘 활용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항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물질분의 물질의 밀도가 5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물질분의 물질의 밀도가 지금 C는 물질로 작용하니까 이거분의 이거,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를 한 값이 5가 되면은 그 남은 우주 구성 요소는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0.12분의 0.21 하면요. 얼마예요, 대략? 2보다 작은 값이죠. 자, 그런데 물질분의 물질은 5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A 봅시다. 0.12분의 0.67 대략 얼마죠? 0. 자, 대략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0.12에다 5 곱하면 0.6이니까 0.62, 0.67이랑 거의 같죠. 그러니까 C분의 A가 5가 되니까 아, C와 A는 물질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도 물질인데 물질 중에 밀도가 큰 A가 암흑물질이죠. 따라서 A는 암흑물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C가 보통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B가 암흑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페이지 17번 ABC 파악하는 방법을 두 가지의 요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접근법이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인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페이지 18번입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문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을 바라볼 건데 우선 시선속도와 파장의 편이랑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2번은요. 시선속도가 시선 방향축과 행성과의 거리의 비례함을 이용해서 이 문항을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선속도와 파장의 편이랑의 관계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시선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시선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기준파장분의 관측파장 빼기 기준파장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빛의 속도 곱하기 기준파장분의 이 친구가 파장 변화량이죠. 델타 람다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선속도는 뭐에 비례해요? 시선속도는 2. 관측파장에 비례하는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관측파장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시선속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델타 람다, 그러니까 파장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시선속도가 시선방향축과 행성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도출되는 거냐면 우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선 방향이에요. 시선 방향 축은 뭐냐면 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그리고 공통질량 중심을 지나는 이 친구를 시선 방향 축이라고 합니다. 이 점선이 시선 방향 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중심별을 여기에다 둘게요. 중심별 여기에다가 두면은 중심별이 이 공통질량 중심에서 중심별을 향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공존함을 알 수 있고 이때 공존속도 V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시선 방향과 이 중심별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세타라고 두면요. 우리는 시선속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선속도는 얼마가 되죠? 시선속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친구가 시선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90도니까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세타고 이 각도가 세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 공전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90도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는 공전 속도분의 시선 속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시선 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전 속도는 여러분 일정하게 특정 값으로 유지되는 값이죠. 따라서 시선 속도는 뭐에 비례하더라? 사인 세타의 비례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중심별의 공전 궤도 그리고요. 공통점은 중심 그리고 여기 시선 방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선 방향 축이고요. 그리고 중심별과 공통점 중심이 이루는 각 세타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거리. 그러니까 시선축과 중심별까지의 거리. 자, 얘를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중심별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죠?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D로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는 R분의 D입니다. 그러니까 D는 R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은 일정히 유지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D 자체는 뭐에 비례합니까? 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볼게요. 합쳐보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선속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이 D 값의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시선속도는 이 D라는 것에 비례하는구나. D가 뭔데요? 시선축과 중심별까지의 거리. 시선 방향 축에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바로 D입니다. 자, 얘가 이 D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시선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별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때 만약에 중심별이 여기 있다면 시선 속도는 이 길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선축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우리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선 방향과 90도 이룰 때 여기가 시선 속도가 최대잖아요. 야, 이때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시선축과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시선속도 또한 가장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심별까지의 길이를 구했는데 중심별뿐만 아니라 행성 또한 이 방법이 성립을 합니다. 자, 지금 얘가 지금 뭐예요? 중심별의 시선속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행성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전하는데, 자, 행성의 공전궤도 그리고요. 행성은 중심별의 정반대 방향이 여기 위치합니다. 여기. 행성도 마찬가지로 시선축을 이렇게 그리면 시선축과 행성까지의 거리가 이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시선속도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선속도는 여기에도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닮음을 유지하니까 여기에 시선속도에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이 친구도 시선속도에 비례하고요. 이 친구도 시선속도에 비례하는 값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선속도는요. 시선방향 축과 행성과의 거리, 이 거리에 비례하는구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 활용해서 문항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T형일 때 외계행성의 위치를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공전하는 원궤도에 나타낸 것이고, 나는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람다 제로인 흡수선의 관측 결과를 T0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 T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델타 람다 맥스는 파장의 최대 편이라이고, 이거 중요하죠? 이 기간 동안 식현상은 1에 관측되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 그림에서 T0 더하기 4T일 때 델타 람다 맥스입니다. 자, 파장 변화량은 시선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시선속도라고 봐도 되겠죠. 시선속도가 가장 크답니다. 자, 그리고 시선속도가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행성의 위치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행성의 위치가 시선 방향축과 90도를 이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시선 방향축과 이 거리가 시선 속도를 의미하는데 시선 속도가 가장 클 때가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인데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시선 속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행성이 이렇게 공전할 때 중심면 이렇게 공전해서 시선 속도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때 행성은요 여기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t0 더하기 4t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t0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네 칸이 이런 식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이동했는지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힌트가 있죠? 식현상 1에 나타났대요. 1에 나타났으니까 행성이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심별이 여기 있으니까 행성의 중심별을 가리게 되죠. 행성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행성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공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몇 바퀴 공전한 거예요? 한 바퀴하고도 60도 더 공전했음을 알 수 있죠. 자, 한 바퀴하고도 60도 더 공전했습니다. 그럼 총 몇 바퀴, 몇 도 회전한 건가요? 이 친구가 420도니까 420도를 자, 여기 4칸이죠? 4로 나누면 105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t0부터 t0 더하기 t까지 105도 공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가해서 행성의 위치 나타내 보면은 t0 더하기 t는 지금 60도에서 105도 돌아야 되니까 행성이 여기 있겠죠? 60도로부터 45도 더 돌면 105도가 되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시기가 t0 더하기 4t입니다. 자, 다시 t0 더하기 t입니다. 자, 그리고 이 t일 때는 45도에서 60도 더 돌아야지 105도가 되죠. 행성이 여기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각도가 60도, 이 각도는 30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요. t0 더하기 2t가 되고 계속해서 t0 더하기 3t는요. 자, 30도 공전하고 얼마만큼 더 돌아야지 105도가 돼요? 75도 더 돌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t0 더하기 3t가 돼서 이만큼은 75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105도 공전해서 t0 더하기 4t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지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t0 더하기 2.5t 이거 표시해 볼게요. t0 더하기 2.5t는요. 여기가 t0니까 이 각도의 절반이죠. 그러면 자, 여기 각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여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t0 더하기 2.5t니까요. 여기네요, 여기. 이 각도. 여기 각도의 절반을 해야죠. 여기 각도의 절반은 이쪽이죠. 자, 그러면 이때가 t0 더하기 2.5t임을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때부터 t0 더하기 3t 동안 이만큼 공전할 동안 뭐래요?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점차 짧아지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흡수선 파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에 비례합니까? 흡수선 파장은 시선 속도에 비례하죠. 시선 속도가 점차 작아지는지 그것을 파악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시선 속도는 시선축과 행성의 거리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시선 속도예요.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시선속도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고 중심별은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그러면 중심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큰 값에서 마이너스가 작은 값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속도는요. 마이너스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하니까 시선속도는 커지고 흡수의 파장 역시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짧아진다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델타 람다 1분의 델타 람다 2의 절대값 이거 구하려고 하는데 자, 델타 람다 1은 어떻게 보면 자, 이 시기 이 t0 더하기 t 시기에 시선 속도에 비례하죠. 파장 변화량은 시선 속도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시선 속도 람다 1이라고 하고요. 이때 시선 속도 VR2라고 할게요. 자, 이거 VR1, VR2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람다 1분의 델타 람다 2는 사실상 뭐 구하는 거냐? VR1분의 VR2 시선 속도의 B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람다 1일 때 시선 속도 어떻게 구하죠? T형 더하기 T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일 때 시선 속도는요. 시선 방향 축과 행성이 이루는 거리 이거죠. 이게 시선 속도예요. 그리고 T형 더하기 ET일 때가 지금 델타 람다 2죠. 얘가 지금 뭐예요? 이 길이가 시선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45도이니까 이 길이는 1대1대 루트 2에서 이 길을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 직각삼각형. 근데 60도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에서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R1은 어떻게 보면 2분의 루트 2에 비례하고요. VR2는 2분의 루트 3에 비례하죠. 그럼 VR1분의 VR2는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약분해서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얘는요. 2분의 루트 6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요. 자, 디귿 T형 더하기 0.5T에서 T형 더하기 T 사이에 기준 파장이 2람다 제로인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이 이고로 환산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먼저 파악을 해보면요. 자, 시선 속도 구해볼게요. 시선 속도가 빛의 속도 곱하기 2람다 제로분의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2람다 제로 더하기 델타 람다 1 마이너스 기준 파장 2람다 제로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빛의 속도 곱하기 2람다 제로분의 이거 날라가서 델타 람다가 되고요. 얘는요. 빛의 속도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2분의 1 델타 람다랑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여러분 람다 제로분의 자, 델타 람다 1인가요? 델타 람다 1 적어줄게요. 자, 람다 제로분의 2분의 1 델타 람다 1이 어떤 걸 뜻하냐면, 자, 여기에서 시속도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VR1이라는 시속도는요, 기준판이 람다 제로잖아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2분의 1 델타 람다 1이니까, 자, 여기도 C 곱해줘야죠.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2분의 1 델타 람다 5이니까 이 값의 절반이죠. 아,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VR1, 즉 T형 더하기 T1 때 시선속도의 절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그러니까 이 시기 사이에 T형 더하기 T 시기에 시선속도의 절반으로 관측되는 시기가 있냐라는 건데, 자, 이거 다시 화살표 길이 구해주면 되겠죠. T형 더하기 T 시기에 화살표 길이의 절반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살표 길이가 시선속도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에 해당되는 길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일단은 T형 더하기 0.5T가 지금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이 각도의 절반이죠? 이 각도의 절반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 표시가 될 텐데, 여기가 T형 더하기 2.5T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요. 자, 다시 T형 더하기 0.5T죠. 0.5T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화살표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봅시다. T형 더하기 0.1T일 때 화살표 길이 이 정도, 그리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나죠. 자, 화살표의 길이가 얘보다는 다 어때요? 다 길어요. 자, 화살표의 길이가요. 이 친구보다는 지금 다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화살표의 길이가 다 길구나. 그러니까 흡수선 파장이 이렇게 관측되는 시기는 없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4페이지 18번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여러분들 이 2번 공식, 시선속도가 시선방향축과 행성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수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문항을 풀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망의 4페이지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우선 겉보기 밝기가 거리의 제곱분의 강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귿선지가 플러스 12가 어떤 식으로 나온 숫자인지 좀 우왕좌왕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료의 모든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이 5분의 2라는 숫자, 그리고 25분의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겉보기 밝기가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된 거냐 하면은, 자,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 S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관측자가 있어요. 지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이 R에 해당되는 R을 반지름으로 가지는 거대한 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별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양, 별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광도라고 하죠. 자, 광도만큼의 복사에너지양을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 지구의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양. 자, 지구의 단위 면적에 단위 시간 동안 도달하는 복사에너지양이 바로 곱보기 밝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곱보기 밝기의 정의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선은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L입니다. 그러면 이 구 전체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 양 역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L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 양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전체 L 값을요, 전체 L 값을, 자, 얘가 곱보기 밝기인데요. 얘는요, 전체 광도 값을, 복사에너지 양의 값을 이 전체 구 면적이 나눠 먹으면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복사에너지 양을 구 전체 면적이 나누어 먹겠습니다. 전체 구의 면적은요, 4파이R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곱보기 밝기는 4파이 제곱분의 L로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곱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확인을 해주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문항에 여러 가지의 접목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항을 풀어보면서 2번과 3번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중 주기활성은 2개이고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표면 온도는 5,800켈빈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기억이 쉬우니까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나가다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죠. 이 람다 맥스는요,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가나다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다의 표면 온도를 상대값 1이라고 했을 때 나는 2고 가는 4잖아요. 지금 나가다의 원래 표면 온도가 2배이니까 람다 맥스는요 2분의 1배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다가가 20배보다 멀다 라고 했는데 곱보기 등급이 주어져 있으니 곱보기 밝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와 다의 곱보기 등급 차이가 지금 5등급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더 밝죠. 왜냐, 곱보기 등급이 작으니까. 그리고 5등급 차이가 나니까 이 친구가 100배 더 밝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보기 밝기 1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의 곱보기 밝기 10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상대값을 이용해서 모두 표현할 건데 별의 광도도 구해볼게요. 가의 광도 어떻게 구하나요? 표면 온도 4의 제곱. 자, 상대값 4의 제곱 곱하기 반지름의, 자, 4의 4승이죠. 표면 온도의 4승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0.025의 제곱입니다. 0.025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거의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요? 25는 5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5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4승 되고요.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20의 4승이죠. 2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얘를 바꿔볼게요. 2의 4승 곱하기 10의 4승으로. 그럼 이 친구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광도는 2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라는 상대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의 광도는요 표면 온도 1이고 반지름 1이니 광도 그냥 1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곱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요? 거리의 제곱은 곱보기 밝기분의 광도잖아요. 따라서 거리는 루트 곱보기 밝기분의 광도의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거리비 구해볼 건데 다가가 20배보다 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가분의 다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가의 거리 구해볼게요. 이거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루트 곱보기 밝기분의 광도를 구하면 되겠죠. 곱보기 밝기가 지금 100입니다. 100분의 그 광도가 2의 4승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100분의 2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도도 1, 곱보기 밝기도 1이니까 그냥 1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1분의 1이니까 1이죠. 자, 이거 잘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 친구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되고요. 거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제곱을 떼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4니까
100분의 4니까 25분의 1이고 25분의 1분의 1이니까 2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거리는 다가가의 25배니까 20배보다 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의 절대 등급은 과연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 범위가 대략 주어져야지 구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이 절대 등급이 나오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자료의 모든 조건을 이용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절대 등급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만 구하지 않았어요. 나 자료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디귿선지는 나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센스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자료를 활용해서 광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나의 광도는 얼마입니까? 나의 광도 표면도 2고요. 반지름 2.5니까 2의 4승 곱하기 2.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6.25죠. 16 곱하기 6.25는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도 10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다의 표면 온도는 4000이고 나의 표면 온도는 8000입니다. 그리고 주결성은 2개라고 했잖아요. 주결성이 2개이니까 자, 봅시다. 가의 표면 온도 16000이고 다의 표면 온도 4000입니다. 표면 온도가 다가 더 낮죠. 그런데 반지름은 다가 더 큽니다. 가와 다 중 하나는 주결성이 아니에요. 가와 나를 비교해봅시다. 표면 온도 낮은데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러면 가와 나 중에 하나도 주결성이 아니에요. 가와 다 중 하나가 주결성이 아니고 가와 나 중 하나가 주결성이 아니니까 가가 주결성이 아닌 거고 나와 다는 주결성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광도가 지금 표면 온도가 8000켈빈이니까 태양 표면 온도보다 높습니다. 주결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기 때문에 태양의 광도는요 100보다는 작은 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표면 온도가 4000켈빈일 때 광도가 1인데 태양의 표면 온도 5800켈빈이잖아요. 이 친구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광도는 이 1이라는 숫자보다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의 범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광도의 범위는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광도의 범위는요, 자, 여기다 적을까요? 태양 광도의 범위는 일단 1보다는 1에 해당되는 숫자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100에 해당되는 숫자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이 1에 해당되는 숫자가 태양 강도의 몇 배부터 몇 배까지인지 그 범위를 태양 강도로 환산해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두 태양 강도분의 1을 곱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태양 강도분의 1보다 1이 크고요. 이거보다는 태양 강도분의 100이 크죠? 자, 얘를 역수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100분의 1 곱하기 태양 강도죠. 그리고 얘는 1이고요. 그리고 태양 강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되는 숫자는 100분의 1 태양 강도보다는 크고 태양 강도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변에다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가의 절대 등급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분수로 바꾸어서 곱해 줄 거예요. 100분의 16이잖아요. 100분의 16이면 25분의 4니까 25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분의 4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25분의 4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태양 강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분의 4 곱해주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25분의 4 곱하기 태양 강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5분의 4가 근데 가의 강도죠? 그래서 여기 가의 강도라고 쓰고요. 자, 여러분 25분의 4는 뭡니까? 우리 이 친구와 이 숫자와 좀 친해지라고 했죠. 25분의 4는 6.25분의 1입니다. 6.25분의 1은 여러분 뭡니까? 6.25분의 1. 자, 우리 알 수 있죠? 광도가 2.5분의 1배가 되면 등급이 몇 등급 올라가요? 한 등급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대략 한 등급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광도가 6.25분의 1배가 되면 얘는 2.5의 제곱분의 1이니까 광도가 대략 2등급 올라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25분의 1은요 사실상 광도 절대 등급으로 따지면 플러스 2등급이라는 뜻이고요. 100분의 1은요 얘는 5등급이죠. 플러스 5등급이라는 뜻이고 태양의 절대 등급 얼마죠?
태양의 절대 등급 4.8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플러스 4.8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6.2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강도, 자 다시 2등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2등급 증가했고 이 친구는 태양의 절대 등급이니까 플러스 4.8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11.8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다 더하면 6.8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친구보다는 광도가 작아야 돼요. 광도가 작을수록 절대 등급은 크니까, 자, 다시 이 가의 강도가 이 강도보다는 커야 돼요. 가의 강도가 이 강도보다는 커야 되니까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죠. 그러니까 11.8등급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강도보다는 지금 이 강도가 가의 강도가 작아야 됩니다. 광도가 작을수록 절대 등급은 크죠. 그러니까 이 6.8보다는 절대 등급이 커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죠. 자, 따라서 절대 등급이 11.8부터 6.8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2보다는 어때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2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곱보기 밝기가 거리 제곱분의 강도에 비례한다는 거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귿 선지와 같이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구해야 될지 애매한 숫자가 보인다면 자료의 최대한 모든 조건을 이용해서 만약에 구하지 않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바로 이 디귿 선지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기에서 디귿 선지를 푸는 열쇠는 별 나가 되었죠. 근데 나는 기억과 니은에서 쓰지 않은 별이었기 때문에 디귿에서 반드시 나를 활용해야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 6.25분의 1 전에 우리 25분의 4가 나왔죠. 25분의 4가 6.25분의 1이라는 사실, 그리고 5분의 2가 2.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잘 활용해서 이 숫자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활용해서 절대 등급을 잘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과 여러분들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능 문항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았고요. 수능 문항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도 영상 시청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